저는 북한의 깊은 산속 지하미사일 기지에서 핵개발 기술자로 일했던 리정혁 가명입니다. 겉으로는 조국을 위한 핵심 기술자였지만 실상은 한치의 자유도 없이 철저한 감시 속에 살며 체제의 거대한 거짓과 인민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숨기던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비극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 리정혁이라고 합니다. 여긴 자강도 깊은 산골짜기 지하미사일 기지였어요. 겉으로는 조국을 위한 핵심 기술자라며 존경받았지만 실상은 늘 감시의 눈초리 아래 한치의 자유도 없이 살아왔죠. 찬 공기가 뼈마디에 스미는 이 지하갱도는 저희에게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지 생활이 어땠냐고요? 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축축하게 만들었죠. 쇠사슬처럼 이어진 복도마다 감시병들이 지키고 섰고 저희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는 기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기술자 신분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어요. 그저 국가의 기계 부품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철진 동무, 박은성 동무, 그리고 리성호 동무, 최민준 동무. 5명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밤낮 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지만 정작 저희 가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의 행군 시기 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게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깊은 회의에 빠지곤 했죠.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한다지만 실상은 인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런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철진 동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걷더군요. 어깨를 스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정혁 동무, 이대로는 안 되겠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절망과 같은 갈망을 읽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믿기 어려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찾게 된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죠. 그 통로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던 거대한 거짓말들, 그리고 인민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억압된 지하기지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니,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가 들은 이야기와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이내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더군요. 우리 모두는 이미 체제의 거대한 거짓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 아니, 자유를 위해 한 번의 도박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동무들, 우리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지하 기지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 5 동무들은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밖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밤이었지만 지하 기지 안은 땀으로 축축했더랬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은 언제나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보위부 감시망이 얼마나 삼엄했는지 숨소리 하나도 마음대로 못 내쉬었더랬습니다. 마치 저희의 심장 소리마저 들릴까봐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동무 혁철이는 능숙하게 통신망을 교란하고 있었어요. 보위부 놈들이 쓰는 무전기가 지직 마이너스 하는 잡음과 함께 잠시 먹통이 되는 그 찰나의 순간, 저희는 기지 깊숙한 곳, 마치 거대한 미로 같은 복도 속으로 조심스레 잠입했더랬습니다. 발소리마저 죽여가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손을 짚으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손끝으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발각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그리고 정수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어요. 삐빅 마이너스 하는 경고음이 짧게 울리더니 화면이 번쩍하고 깜빡이더군요. 잠시 후에는 감시 카메라 몇 대가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저희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죠. 그 틈을 타서 저희가 빼돌려야 할 기밀 자료들을 암호화해서 외부로 전송했더랬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핵심 자료들이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마우스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었죠. 이 자료들이 무사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지 뭡니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젠장, 들켰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두 벽에 바싹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낡은 군화 소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보위부 감시원 동무가 저희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정말이지 숨도 못 쉬었더랬습니다. 그의 낡은 군화 냄새와 땀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휙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지만 발각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이를 악물었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지 내 전력 시스템의 치명적인 교란을 일으키고 저희는 약속했던 지하 통로로 전력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웅마이너스 하는 저음의 기계 소리가 기지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고 비상등이 깜빡이는 혼란 속에서 저희는 질주했습니다. 차가운 지하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출구를 향해 오직 자유, 그 두 글자만이 저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쇠문이 끼잉 마이너스 하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희는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영하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더군요. 하늘엔 별들이 총총이 박혀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희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하 미궁을 탈출하는 바로 그 시각 국가보위성 안동철 보위부장놈은 저희의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사무실은 말입니다. 새벽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밤샘 근무보고를 받던 그의 얼굴은 핏발이 서서 광기 어린 눈으로 번뜩였습니다.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는 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들렸더랬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들, 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당장 전국에 비상령을 내리고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잡아들여. 그의 고함이 지하기지 복도를 울리는 듯했죠. 저희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변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정말이지 숨 쉴 틈도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그 며칠 밤낮을 걸어왔던가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칼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보위부 동무들의 추격을 피해 산속으로만 숨어 다녔으니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죠. 오장육부가 다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우리 5 동무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냈어요. 마침내 저 멀리 희뿌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강변에는 철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드문드문 감시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것만 넘어서면 저 얼음장만 건너면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강물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군데군데 살얼음이 보이더군요. 밤새도록 몰아친 눈보라 때문에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리정혁 동무가 먼저 조심스럽게 강가로 다가섰습니다. 동무들, 이젠 돌아갈 길은 없소. 눈앞의 강물은 얼어붙었지만 우리의 심장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은 몸이 가벼운 김철호 동무였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쩍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음이 얇은 곳을 지날 때는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하다간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어요. 한 번 빠지면 그 길로 동사할 게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보위부 추격조의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개 짖는 소리 같은 고함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발버둥 쳤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조금이라도 얼음이 얇아 보이는 곳은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옷 속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리정혁 동무는 혹여 누가 뒤처질까봐 아니면 얼음이 깨질까봐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없었다면 아마 중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마침내 저 앞에 희미하게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얼음판을 벗어나 둔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으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연 입김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가 건너온 압록강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우리를 쫓는 보위부 동무들의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동철 보위부장은 분명 국경을 넘어 우리를 추격해 올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왠지 모를 해방감이 드는가 싶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여기는 말만 중국이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더라고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자유로운 듯하면서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지 뭡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국경지역 밀매업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우리처럼 북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눈빛이 날카롭고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돈이라면 부모도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눈빛들 아시겠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온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한족하고 조선족이 섞여 있는 시장 골목 같은 데서 접선했어요.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따라 들어가니 허름한 식당이 나오더군요. 거기서 만난 밀매업자 두목은 왕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눈빛도 번들거리는 게 영락없는 깡패였죠. 저희가 가져온 암호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조선으로 갈 길을 문의했는데 이놈들이 글쎄 우리 기술자들 몸값까지 흥정하는 겁니다. 너희들 기술이 쓸모는 있겠지만 여차하면 공안에 넘겨버리면 그만이야. 대놓고 협박을 하더군요. 분하고 치가 떨렸지만 우리는 을의 입장이었으니 어쩌겠어요. 일단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였을 겁니다. 갑자기 골목 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공안이다. 누군가 작게 외치더군요.
왕 사장 일당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재빨리 식당 구석의 쪽문으로 몸을 숨겼죠.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식당 안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뒷골목으로 도망쳤어요. 명수 동무가 너무 놀랐는지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군요. 제가 부축해서 겨우겨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안들의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때 우리를 쫓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 시선, 날카롭고 집요한 눈빛. 안동철 보위부장이 보낸 추격조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병까지 따라온 걸 보면 정말 독한 놈들이구나 싶었죠.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 한참을 뛰는데 명수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넘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좁고 어두운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옆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우리를 쫓던 그림자 중 하나가 명수에게 바싹 다가서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 좋은 사내, 보위부 놈들이니 틀림없었어요. 명수는 잔뜩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잡히면 끝장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싶었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옆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명수의 팔을 잡아당겨 폐지 더미 뒤로 숨기고 제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폐지 몇 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저는 재빨리 불이야,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식간에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다른 골목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어요. 보위부 추격조 놈들은 갑자기 터진 소란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어요. 명수는 아직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제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고맙습니다. 정혁 동무. 명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연변 땅은 발 디딜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안동철 보위부장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몸을 숨기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숨을 곳도 많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넓은 중국에서도 북조선 보위부의 그림자는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붙었으니 말입니다. 믿었던 동무에게 등 뒤를 보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몸을 의탁하고 있던 한족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하며 깍듯이 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코를 찌르는 역한 비린내가 가득한 낡은 창고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공안들의 고함 소리가 창고 문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머무는 곳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허둥지둥 빨리 도망치라고 속삭였지만 그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섬뜩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자는 이미 우리 행방을 보위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후였습니다. 배신이었죠.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치며 도망치는데 뒤에서는 맹렬한 추격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동무들과 정신없이 골목길을 가로지르는데 허름한 건물들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거긴 인신매매범들이 꽃제비 가족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아이들과 겁에 질린 어미가 눈에 들어왔죠. 헬쓱한 얼굴에 눈물 자국만 선명한 아이들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이 떠올랐습니다. 그 절망적인 눈빛,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우리 인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동무들은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우리 목숨도 파리 목숨 같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우리가 눈앞의 약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도망친다면 우리가 찾는 그 자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구했습니다. 숨어있던 보위부원들과 짧은 격투를 벌였고 그 틈을 타 인신매매범들을 따돌렸습니다. 아이들을 풀어주고 어미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안전한 곳에 그들을 잠시 숨겨주고 우리가 가진 쥐꼬리만 한 동과 먹을 것을 쥐어주며 살아남아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비록 우리도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자유를 향해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지만 이 작은 불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후텁지근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래도 감시의 눈길이 없는 곳이라는 안도감에 잠시 마음을 놓았더랬습니다. 낡은 여인숙의 몸을 숨기고 며칠간은 밤마다 고향 생각에 뒤척이면서도 이제는 자유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동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쌀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기도 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낯선 그림자가 우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은 많고 많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만 집중된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리마노 동무가 먼저 눈치챘죠. 정혁 동무, 저기 저자들 좀 보십시오. 영 수상합니다. 그의 말에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의 끈앞풀들이 해외까지 뻗어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동철 그갓나 새끼의 집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던 여인숙으로 들이닥친 현지 경찰들이 우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분명 안동철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를 추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의 긴박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고 또 뛰었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흡사굶주린 짐승들의 포효 같았습니다. 밀림이 우거진 국경지대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끈적한 습기와 퀴퀴한 흙냄새, 온몸을 덮치는 벌레떼들 속에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살이 찢겨 피가 흐르는데도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고향의 가족들, 그리고 저 너머의 자유가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사막과 같은 건조한 평지를 가로지르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은 또 어떻고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육탄전이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몸을 숨겨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필사적으로 뛰어서 간격을 벌렸습니다. 안동철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붙었죠. 마치 우리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대도시의 혼잡함 속으로 숨어들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는 익명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추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시장통을 헤치며 도망치는 동안에도 우리는 내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었죠. 안동철은 우리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의 소나기가 뻗쳐 있었으니까요. 그 집착은 마치 광기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잡히느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한 발 더 내딛느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잡힌다면 우리는 다시 암흑 속으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가 빼돌린 정보들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어느덧 우리는 마지막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추격자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죠.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추격전의 마지막 날이요. 안동철 보위부장이 우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그놈의 붉은 눈빛이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나곤 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그 길목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탄 차량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서 보위부 차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탕, 탕.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그놈들이 총을 들고 우리 차를 향해 달려드는 게 보였어요. 살을 애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더군요. 운전하던 동지가 기지를 발휘해 차를 급하게 돌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그놈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고 우리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겨우 차량을 버리고 공항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공항 안은 또 어떻고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놈들은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총을 뽑아들고 달려들 것 같은 기세였지 뭡니까? 빨리, 빨리 뛰시오. 리정혁 동지가 외치며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람에 쫓기는 낙엽처럼 공항 내부를 가로질러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뒤에서는 잡아라, 저놈들을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겨우 비행기 탑승구까지 도착했는데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우리 바로 뒤까지 쫓아왔는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동지 중 한 명이 몸을 던져서 그놈들을 막아섰습니다. 형님들, 먼저 가시오. 그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동지는 몸으로 그놈들의 길을 막아서는 듯했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비행기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정말 기적처럼 마지막 한 사람이 비행기 안에 들어서는 순간 쾅 하고 비행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안동철 그놈이 총을 들고 비행기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 얼굴에 서린 분노와 광기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더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던 땅이 점점 멀어지고 안동철 그놈의 얼굴도 점처럼 작아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지들도 말없이 울고 있었어요. 어떤 동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고 또 어떤 동지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턱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젠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오르더군요.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이요. 비행기가 드디어 땅에 닿았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처음 본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크고 작은 비행기들, 그리고 반짝이는 건물들. 저희가 늘 보던 그 잿빛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든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살던 곳은. 여기는 그냥 숨만 쉬어도 자유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디뎠을 때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보위부의 서슬 퍼런 감시와 추위 속에서 도망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압록강의 얼음 같은 물, 중국 국경의 살벌한 눈빛들, 동남아시아의 끈적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는 늘 쫓기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바삐 움직이면서도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더군요. 저희 5명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다 같은 마음인 걸 알았어요. 이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젠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잊었던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니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저희가 개발하던 그 미사일 기술이요? 저희는 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희의 지식이 다시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희는 그저 기술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증인이 되려 합니다. 북한 인민들이 지금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저희가 겪었던 그 참혹한 현실이 자유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탈출이 그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저희가 숨죽이며 꿈꿔왔던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걸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요. 저희는 이제 그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